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화장실 형광등 불빛 아래 72살의 박순자 씨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손을 씻고 습관처럼 거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목덜미에 처진 살, 한때 검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어느새 새하얗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야?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30대에 작은 꽃집을 열어 두 아이를 혼자 키웠고 40대에는 허리 하나 펼 틈 없이 일했으며 50대엔 시어머니 병수발을 3년 동안 도맡았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그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손마디는 찬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고 여름에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서럽냐? 딸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고 박 씨는 금방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감정은 말로 꺼내기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몸이 변해가는 것이 두렵고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기까지 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의 한 철학자가 바로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마지막 거인이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도 매일 밤 일기를 썼던 그는 권력도 명예도 결국 육체도 모두 흘러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박순자 씨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 지혜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박 씨는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 매주 화, 목 오전 10시. 박 씨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르신이라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뾰족하게 걸렸습니다. 자신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살 무렵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곧게 선 어깨, 에너지가 넘치는 눈빛. 박 씨는 한참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는 밤새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그때는 뛰어다녀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는데, 그때는 거울을 봐도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그 저항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자아상, 즉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미지와 현재 눈앞의 현실 사이에 간격이 생길 때 사람은 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현실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아상을 업데이트하거나. 문제는 노화 앞에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항은 필연적으로 소모전이 됩니다. 기원 후 55년경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그리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강의록을 제자 아리아노스가 받아 적은 책, 오늘날 다마록으로 전해지는 그 기록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방해물과 슬픔과 혼란을 만들어낸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프로하이레시스와 아프로하이레시스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것과 우리의 의지 밖에 있는 것. 몸의 변화는 의지 밖에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은 황제도 철학자도 아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달려오는 기차를 맨손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박 씨가 사진을 바라보며 했던 그 생각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억울하다는 감정들은 모두 그 저항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길어질수록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다친다는 것. 에픽테토스는 바로 그 점을 짚었습니다. 사실 박 씨의 저항은 사진 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왜 이래라며 무릎을 탓했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뒤에서 오는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자꾸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 말들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 박 씨의 삶에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복지관 체조교실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오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 씨는 75이었습니다. 박 씨보다 3살이 많고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체조 매트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조금만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자 오 씨는 천천히 하면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천천히 하면 더 잘 느껴진다. 자신은 지금까지 느리다는 것을 손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뒤처지는 것, 예전만 못한 것, 부족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표정에는 그 느림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기차를 막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에너지를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쏟으라는 말입니다. 박 씨는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 사이로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그 눈빛. 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그 생각은 곧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잃은 게 두려운 걸까? 새벽 2시, 박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래전 딸이 사다 준 두꺼운 노트가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고 묵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노트를 꺼내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잃은 것들. 무릎의 힘, 어깨의 유연함, 젊었을 때의 얼굴, 밤새 일할 수 있던 체력,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자신감. 목록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적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적고 나서 박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가진 것들.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글자들이 채워졌습니다. 2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낸 것, 30년 동안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은 것, 지금도 혼자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오 씨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잃은 것들은 모두 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진 것들은 모두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원 후 170년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 북쪽 변방의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게르만족과의 전투가 이어지는 막사 안에서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날 명상록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지는 그 기록은 원래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자신이 자신에게 쓴 편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메모였습니다. 그 책의 네 번째 권, 세 번째 항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에 대한 너의 판단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지우는 것은 내 힘 안에 있다.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르쿠스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것인가 아닌가? 권력도 명예도 건강한 몸도 그는 그것들을 빌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이 잠시 맡긴 것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잃는 것은 도둑맞는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박 씨가 새벽 식탁에서 마주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릎의 힘은 박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음이 잠시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깨의 유연함도 팽팽하던 피부도 자연의 시간표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었다고 해서 박 씨 자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 빌린 것들을 자신의 전부인 양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떠나갈 때마다 자신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아팠던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것을 디아이레시스, 즉 구분이라고 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다마록 첫 장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 즉 판단, 의지, 반응, 태도. 그리고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 즉 몸, 재산, 명성, 타인의 시선.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힘 밖의 것들을 통제하려다가 지쳐버립니다. 반면 이 구분이 분명해지면 힘 안의 것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씨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은 것을 붙잡으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것인 것들을 잘 쓰는 쪽으로. 박 씨는 노트를 덮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이웃집 감나무 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잎이 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지 않는 나무처럼 자신도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오늘 밤 그 질문을 처음으로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복지관 체조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매트 위에 앉는 순간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강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이었습니다. 박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허리가 굽은 분, 보청기를 낀 분, 지팡이를 옆에 세워둔 분, 그리고 오 씨. 오 씨는 박 씨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자리를 옆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비 동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깨부터 시작할게요. 천천히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움직여 보세요. 박 씨는 팔을 들어 올리다가 오른쪽 어깨에서 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이후 늘 그래왔던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찡그리며 팔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통증이 오면 거기서 멈추고 그냥 그 느낌을 잠깐 들어보세요.
통증을 들어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박 씨는 평생 통증을 무시하거나 참거나 아니면 화를 내왔습니다. 몸이 아프면 왜 이래라고 몸을 탓했고 병원에 가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통증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팔을 내리고 어깨에 집중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그 부위를 의식하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그것이 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무거운 꽃 화분을 들고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아이들 짐을 날랐던 그 어깨가 지금 아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처럼 낯설었지만 동시에 오래 기다려온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오 씨와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 씨가 말했습니다. 나 처음에는 몸이 원망스러웠어. 배신당한 것 같았지.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 이 몸이 나를 70년 넘게 데리고 다녔잖아.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 없었는데.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65년을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년에 쓴 편지 모음집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몸은 영혼이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를 잘 관리하는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편지는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명으로 자결을 강요받기 직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썼던 기록들 중 하나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삶의 도구인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몸은 영혼이 머무는 집이자 선한 일을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함부로 다루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모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낡았다고 해서 집을 발로 차며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새면 수리하고 벽이 떨어지면 메우고 조용히 손을 보는 것이 집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박 씨는 그날 오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정형외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어깨 물리치료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골다공증 관리를 위해 칼슘제와 비타민 D 복용도 규칙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었지만 이전과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몸을 잘 돌봐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후자는 현실을 받아들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몸 관리가 허영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의 행위가 될 때 그것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한 도구를 잘 관리하는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체조 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 박 씨는 강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깨 가동 범위가 조금 늘었어요. 꾸준히 오신 덕분이에요. 박 씨는 그 말에 지난 몇 주와는 다른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오 씨가 그날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몸한테 오늘 고맙다고 한마디 해봐요. 박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수원의 아침은 제법 차가워졌고 박 씨는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근처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운동 삼아 빠르게 한 바퀴 돌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한 뒤로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창피했습니다. 옆에서 빠르게 지나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느리게 걷다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한쪽 귀퉁이에 있는 작은 연못, 수면 위로 낙엽 하나가 떠내려가는 것,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벤치 등받이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박 씨는 그 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새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보다가 새가 먼저 날아갔습니다. 박 씨는 새가 사라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본 게 얼마만이지. 기원 후 63년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삶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삶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입니다. 삶은 충분히 길고 그것을 잘 쓴다면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이 편지는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궁정에서 물러나 은퇴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에 쓴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살게 된 노년의 철학자가 발견한 것. 그것은 느림 속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세네카는 같은 편지 묶음 속에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날카롭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박 씨는 빠르게 걷던 시절 공원을 수백 번 지나쳤지만 그 연못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체적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쩌면 삶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고해상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주의가 느려지면 시선이 깊어집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은 한 가지를 더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음의 강점이 속도와 넓이라면 노년의 강점은 깊이와 집중입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공원 산책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을 재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목표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몸이 편한 만큼 걷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산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기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빠르게 걷고 돌아오던 시절에는 없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즈음 박 씨의 딸이 주말에 손녀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5살짜리 손녀 지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것 같은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박 씨는 눈을 감고 잠시 그 냄새 속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를 안으면서 동시에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냉장고 재료를 떠올리고 딸에게 할 말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6번째 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쫓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제국의 복잡한 정무 속에서도 그는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려 애썼습니다. 황제의 하루도 결국 하나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각각의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박 씨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지우는 같은 페이지를 3번씩 다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박 씨였다면 이제 다음 장 넘기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3번이고 4번이고 읽어주었습니다. 지우가 같은 장면에서 같은 표정으로 같은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박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다고 나중에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도를 잃은 자리에 깊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옛 친구 정 씨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정 씨는 함께 꽃집을 하던 시절부터 알아온 40년 지기였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나 남편 갔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다음날 용인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앙상해진 가로수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좌석의 감촉, 차창에 닿은 이마의 차가움, 하늘의 색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진 적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개선 행진을 할 때 영웅의 귀 옆에서 노예가 이렇게 속삭이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에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종종 비관주의의 상징처럼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에서 메멘토 모리는 정반대의 기능을 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9번째 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곧 너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고 곧 모든 것이 너를 잊을 것이다. 이 문장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 문장 바로 뒤에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아라. 사라짐을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을 더 온전히 살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죽음을 매일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얼굴, 버스 창밖의 가로수, 이마에 닿던 차창의 차가움.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고 나니 그것들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복지관 체조교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단골 시장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올라왔습니다. 따끈하고 구수한 냄새. 박 씨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생각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어제의 저녁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서한 77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날들이 기쁨 없이 지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근심이 당신을 헛되이 소비시켰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네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그의 나이 69이었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부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박 씨는 국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 다음 할 일을 생각하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박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 국밥이 맛있어서요. 그 말을 하면서 박 씨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과거의 젊음을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조용히 훔쳐가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박 씨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있구나. 그 작은 전환이 하루의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박 씨는 72살의 12월에 처음으로 온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박 씨는 다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손을 씻고 거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 목덜미에 처진 살, 새하얀 머리카락. 가을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오래 주름 하나하나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두 아이를 키우며 웃었던 시간들, 시어머니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던 날들, 꽃집 셔터를 내리고 혼자 울었던 밤들, 손녀 지우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의 눈물. 이 얼굴은 그 모든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박 씨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살았다. 그 말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아프면서도 때로는 억울하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80년 현재의 오스트리아 빈 근처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58세였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황제,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권력이나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임종을 앞두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동이 트는 것을 생각하라. 가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아닌 다음 순간을 생각했던 사람.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의 삶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이야기를 오 씨에게 들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복지관 체조 교실이 끝나고 오 씨가 건네준 얇은 책,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한 구절이 박 씨의 노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논쟁하지 말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박 씨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는 것. 2월이 되었을 때 박 씨는 복지관 강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꽃꽂이를 다른 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겠냐고. 강사는 두 손을 들어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매달 2번 복지관 꽃꽂이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꽃을 다루어온 손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고 어깨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세네 칸은 썼습니다. 삶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입니다. 박 씨는 이제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살아서 많이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살면서 깊이 느끼는 것으로, 과거와 싸우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봄이 올 것입니다. 박 씨의 무릎이 그것을 먼저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뻑뻑하게 굳는 손마디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울 속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박 씨와 비슷한 아침을 보내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거울 앞에서 혹은 혼자 앉아있는 식탁에서 이게 나야라고 중얼거린 적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박 씨가 걸어간 것처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습니다.
세네카는 추방당했고 결국 자결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의 외부 조건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으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것이라는 것. 몸이 무너져도 지위가 사라져도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박 씨는 오늘도 공원을 걷습니다. 느리게 깊게. 연못가에서 가끔 멈추고 새를 바라보고 하늘의 색깔을 올려다봅니다. 그 모습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걸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가 아니라 걸으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있습니다. 근육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